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신야 열병식을 연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며 신형 ICBM과 SLBM 등을 공개했습니다. 연설 도중 이례적으로 눈물을 흘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를 향해선 남북관계 진전을 암시하는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설전을 벌인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아들에 관련된 이슈를 짚어봅니다. 사모펀드인 라인과 옵티머스 관련 재판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김 의원의 아내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요? 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나흘 뒤인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나와 1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1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분양권의 존재를 몰랐고 신고 대상인지도 알지 못해 실수로 누락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의원 부부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따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홍걸 의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진이 논란이 돼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다루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검찰 출석할 때의 언론 노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좌진하고 아니면은 검찰 의원실 관계자하고 이렇게 문자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방법대로는 안 왔어요, 변호사님, 그죠? 네, 근데 정확한 사실은 조사받는 사람은 본성이긴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이건 야당 국회의원이건 재벌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고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차 말고 일반 차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겠죠. 고급차 가면 저건가 보다 쫓아가는 거.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 타는 차들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검은색 이렇게 차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차를 타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왜 저런 걸 가지고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쓰느냐는 것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글쎄 그냥 사무실에 있을 때 하시지 국감장에서 국감하시기 바쁜데 그 시간에 저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소환 예정 시간보다 40분 일찍 왔지만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럼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저 어떤 부분 그러면 소명을 하실지 올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그러니까 재산 축소 의혹이고 주택 4채를 3채로 줄여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총선 전에 10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하거나 총선 전에 신고할 때 투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
다주택 여부냐, 투기를 했느냐 아니냐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로 전환되는 분양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본인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감춘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까지 가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분양권을 포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상속받은 이 동교동 주택 포함해서 무려 4채예요. 근데 이 중에 아파트와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16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 쇼핑을 하듯이 여러 채를 구입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살다 보니까 뭐 상속을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이 3채, 4채면 국민 정서와 안 맞을 수 있는데 아파트를 1년 동안 이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3개를 샀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자, 좀 강하게 말한다면 투기를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검찰에서 어떤 구형을 받고 어떤 선고가 나는지와는 별개로 김홍걸 의원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만으로도 사실 본인이 자진 의원 사퇴를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까지 김홍걸 의원의 입장은 검찰 조사만 잘 넘어가면 무소속으로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분양권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는 15일이요. 보면은 이 공직선거 사범에 대한 어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굉장히 다른 수사들, 뭐 다른 의원들, 현직 의원들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4.15 총선이었기 때문에 10월 15일이 이제 만료일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7일 남은 이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뭐 수사 중인 것은 막 가속화하고 있어요. 나흘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검찰이 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혐의를 이렇게 늑장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 국민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딱 불기소 처분하고 또는 뭐 일부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예컨대 이런 혐의가 부각되면 그때부터 충실하게 수사를 조기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어땠었구나, 이 의원이 어땠었구나 하는 걸 알면 차후에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도 뭔가 유권자의 어떤 선거 투표 권리를 좀 더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기에 좀 수사하는 그런 관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이 체포 동의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감 시즌에 하는 거 보면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좀 일찍 해서 뭐 혐의가 있으면 와서 조사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교수님도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두 분도 기사 쓰시다가 막 기사를 쓰고 있는데 중간에 취재하던 기자가 바뀌면 그게 기사가 좀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에 따라 그렇죠. 전 기자가 쓰던 거, 정보하는 거 받아가 다시 체크해야 되고, 또 내가 취재하던 기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것도 인수인계가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8월 9월 달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이제 부장급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인사가 이게 선거 사건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 이제 부장급들이 바뀌면, 그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상관없어요. 6개월에 끝내려도 되고, 7개월, 8개월 끌어도 되는 거니까, 공소시효 되게 몇 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인사가 나가지고 담당 부장 바뀌고 부부장 바뀌어서 한두 달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지장 가는 거 없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요. 그러면 4.13 총선 끝나고 10월 중순까지 그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소든 불기소든. 그래서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단 며칠이라도 시간이 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인사 때문에 위에 이제 지휘부나 부장이라든지 부부장급이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검찰 수사가 막판에 와서 시간이 좀 쫓기는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위 고하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지만 명명백백히 죄가 있으면 죄가 밝혀져야겠죠. 또 평론가님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다고. 사실 저는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18대, 19대, 20대를 보게 되면 보통 검찰이 선거 끝나고 30명 안팎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합해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현재 기소 예정인 의원 다 해봤자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소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건 갑자기 21대 선거운동을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게 해서인가? 많은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확률이 크죠.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추미애 장관 인사의 특징은 특수부와 공안부 물먹이고 형사부 승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사범들 같은 경우는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고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검찰의 수사력이 전국 최강일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될 것이며 평균적으로 지난 3번의 선거 동안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 10명도 채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건 수사 부실이다. 이러려고 검찰 개혁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캠프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뭐 음식물 제공하고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에서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은 기소가 됐지만 양양자 의원은 빠졌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공보물 제작에서 허위사실 공표, 공보물 제작자만 기소되고 의원은 빠졌습니다. 저도 선거 캠프에 있어봤지만 공보물 제작할 때 의원한테 컨펌 안 받고 제작자가 혼자 제작하는 캠프가 이 300개 지역구 중에 300개 아니죠. 250여 개 지역구 중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꼬리 자르기식 기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검찰이 이 지난 총선들과 다르게 이렇게 축소 수사를 하는 것은 여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의혹을 받아도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장해찬 평론가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검찰의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또 이제 대통령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또다시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강의 평가 결과 어떤 조건으로 강사가 됐느냐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시간 강사법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당한 시간 강사가 잘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강좌 수가 늘었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국대학에.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예, 제가 강사 고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곽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문준용 씨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곽 의원이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인으로 부른 게 이제 곽 의원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곽 의원이 예전부터 이제 문준용 씨 관련해서 많은 의혹도 제기했었고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그 누나인 문다혜 씨와 그 남편에 관한 의혹들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왜냐면 곽 의원이 아무래도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좀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른 의원들보다 좀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문준용, 문다희 남매에 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으니 문준용 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감장 보니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건국대 이사장에 나와가지고 있고 곽 의원이 이거 왜 강좌가 늘었냐 다른 강사들은 줄어드는데라는 걸 물으니 저 이사장을 곽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해 나오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곽 의원이 의원 신청한 게 아니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명의 의원이 신청한 겁니다. 곽 의원이 얘기를 했다면 아니 이거는 사실은 건국대 이사장 불러가지고 물어볼 만한 건도 아니다. 다만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신청해서 나와 있는데 나왔길래 나온 김에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 이제 문준용 의원이 죄송합니다. 문준용 씨가 잘못 알았다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건데 뭐 본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얘기했던 것이고 나중에 내가 잘못 얘기한 거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한 것까지는 뭐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문준용 씨가 사실관계 파악 못하고 잘못 올렸을 때 권한 남용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근데 이게 권한 남용은 아니죠. 본인한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의원이 증인을 불러가지고 국감을 진행하는 건 의원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권한남용은 아니다. 만약에 곽 의원이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권한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원에 따른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곽산도 의원이 계속 이렇게 저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보면 어제 이 문준용 씨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과의 글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전쟁의 절반 이상이 오인에 의해서 난다는 거죠. 아, 오인 사격과 오인의 그러니까 이제 오해죠, 오해. 오해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퍼셉션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문준용 씨하고 곽상도 의원과. 그런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상대 의도를 일단은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건국대 이사장이 나 때문에 나간 것 같다. 이거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구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어떻게 하든 사과를 했잖아요. 네. 저는 뭐 저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곽상도는 본인에게 사과를 안 했으니 그게 사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인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과도 했는데 곽 의원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오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준용 씨의 글은 사실관계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문준용 씨 건 때문에 일부러 불렀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문준용 씨 문제 가지고 건국대 이사장님을 국감장까지 불러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오해가 생길 법도 한 게 사실 평론가님 두 사람의 악연이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사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대 임기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여러 의혹을 저격하는 저격수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 이 과정에서 손자의 학적 자료를 공개하기도 해서 좀 무리가 있었고요. 네. 또 대통령 사이의 취업 특혜 의혹, 또 이 문준용 씨 부인의 사업 특혜 의혹, 또 문준용 씨가 살았던 아파트의 갭 투자 의혹 등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의혹 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실이 맞다고 소명된 부분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준용 씨나 또 문재인 대통령 일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곽상도 의원이 국감장에 이 건국대 이사장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문준용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라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원에게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의혹들만 쌓이게 되고 소명이 딱 부러지게 안 난다면 국민들이 아마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의정 활동을 보고 내리는 것이지 공직자, 특히나 대통령의 직계 가족 같은 경우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철저한 검증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또는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서 SNS상으로 곽상도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게 여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지속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나 책임은 국민들로부터 곽상도 의원이 자연스럽게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곽상도 의원과 문준용 씨의 이 설전, 왠지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기 뭐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아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뭐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의 아들이죠.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 혹시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냐. 뭐 간곡히 부탁드린다.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을 받은 이 피해 공무원이 이 월북을 했다라는 어떤 프레임에 명예가 좀 실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을 통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직접 답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직접 답장을 하실 거라고 요즘 청와대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간 구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직접 답장 쓰신다고 하죠. 이제 다만 이제 그 답장의 내용은 청와대 측에서 공개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묻고 있는 거는 과연 아버지가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왜 월북이 확실하지 않은데 월북 프레임을 자꾸 가동하느냐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때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면 우발적으로 갑자기 북에서 총격을 딱 한 거라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근데 6시간 동안 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하려는, 정확히 말하면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가 맞겠군요.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결국 피격은 북이 한 거지 왜 그거를 우리 정부한테 책임을 접어씌우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이 쏜 거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그 북이 쏘는 걸 우리나라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데려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6시간 동안 신문 받고 있는 동안 국방부도 알았고 청와대도 알았으면 충분히 남북 간의 어떤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설사 결과적으로 그 시도가 실패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알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 문제를 야당도 제기하는 거고 이 아이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마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여당도 조금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일부 네티즌들이 이 편지 관련해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을 또 처벌해달라면서 고발장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맞는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문 대통령도 해경 조사를 기다리자라고 한 만큼 조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이제 국감장에서 해경청장이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구명조끼를 입고 버럭제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답변을 좀 정정하고요. 인위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분을 우리 관련자들이 통신사 확인해 보니까 전원을 인위적으로 오프한 부분과 전원이 배터리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오프된 부분의 차이가 좀 없다는 통신사 의견이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네, 정정을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요. 교수님 보니까 이런 목소리 속에서 자진 월북으로 껴맞추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끔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정정을 자주 하니까 그런 의혹을 그런 논란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금 장면이 해경청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단순한 거는 이게 본인 스스로가 핸드폰을 껐다. 이게 월북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처음에 취지는 그랬던 건데, 그것과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꺼지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정정을 한 거잖아요. 오전 국감에서 굉장히 당연히 확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도 기사 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 월북을 그런 걸로 월북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추정인 것이고 어떤 정황적인 것이지, 이것이 딱 핸드폰 껐다 그래가지고 월북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사실은 논란인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류를, 의지가 아니면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갖고 해야지, 북한 쪽에 갈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건데, 지금 청장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구명조끼 입고 가면 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초기에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그런 정황적인 걸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산과 한국의 정보 자산을 종합해서 실질적인 어떤 감청이라든가 뭔가 특정한 그런 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북이란 얘기를
딱 특정해가지고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이 그런 정황 증거로 자꾸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혼란만 국민에게 주는 부분이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면은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동료 그 선원들의 진술까지도 조금 뭐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죠. 처음에 이제 슬리퍼도 그렇고 구명조끼도 그렇고 그거를 구명조끼 입었다고 또 슬리퍼를 내려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곧 월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옆에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모든 거를 사실상 어떻게 백지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뭔가를 어느 방향에다가 염두에 두고 그걸 꿰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 해경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논란도 전해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야겠습니다. 지난 8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울산의 33층 아파트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었고 애 어머니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계속 애 이름을 부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걸 들었거든요. 갑작스런 화재에도 주민 수백 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소방대원들의 활약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재난 문자도 한몫했겠죠. 각종 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 올해 코로나가 번지면서 어느 순간 일상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알림에 오히려 무관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의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말 재난일 때만 재난 문자가 와요. 근데 한국은 너무 자주 오니까 이게 재난인가? 아니지 않을까? 발송 기준과 범위도 모호합니다. 기지국 반경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보내는 문자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전국 시와 군, 구까지 발송 권한이 생기면서 중복된 문자가 쏟아집니다. 요란한 경보음에 화들짝 놀랐다가 손 씻어라, 확진자 없다는 별다른 내용 없는 문자를 보고 안도하기보다는 허탈감과 짜증을 느낍니다. 심지어 지자체를 홍보하는 쓸데없는 문자까지 날아옵니다. 스팸 문자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솔직히 좀 어이가 없죠. 이게 수도권 전체가 지금 날린 상황에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요란하고 하기도 해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꺼놓는 편이고. 문제는 이렇게 수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난 경보는 생명줄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마치 하루 발송량을 맞추려는 듯 남발해선 안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임, 옵티머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펀드,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과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임 자산 운용부터 살펴보면 특이합니다. 개그맨 김한석 씨의 증언이 나와서 좀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 8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한 95%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김한선 씨 같은 경우는 이 장모 씨라고 하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권유를 받고 라임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를 거듭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장 전 센터장이 이거 담보도 있고 안전한 물품이다,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니까 8억이라는 거금 전세 보증금을 투자를 했겠죠. 근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5%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금 투자한 거 거의 다 날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사람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센터장이었던 장모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주 일단 김봉효 회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 펀드가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을 언급합니다. 이 김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실세로 딱 버티면서 라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안 좋은 악재들 다 막아주고 있다. 라인 다 막아주는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녹취록이 결국에는 실마리가 되어서 이 라인 펀드라는 부실 펀드에 여권의 실세들 청와대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수사 갈래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라인 사태의 어떤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증언을 했는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런 증언을 했어요. 라인 펀드의 배우임으로 전주 돈을 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봉현 회장이요. 이미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재판은 아니고 본인이 스파모빌리티의 대표였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증언을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라임 사태를 좀 덮어야 되니까 이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스타모빌리티 이 대표가 본인한테 와가지고 이거 금감원 조사 막으려면 청와대에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5개. 큰 거 한 장은 1억이고 5개는 5천이라고 합니다. 3개는 3천이겠죠. 그런 은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강남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쇼핑백에다가 5천만 원 현금을 줘서 저 이모 씨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모 씨가 청와대 갔다 와서 청와대 가서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했고 강기정 수석이 그걸 받고 바로 김상수 실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라임건 좀 잘 살펴보주라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증언의 진위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건 2가지예요. 첫째는 돈을 이 대표한테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CCTV에서 그 쇼핑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이 대표한테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강수석을 만난 것까지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이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수석 만나긴 했다. 이 스타모빌리티랑 이 라인 문제 좀 잘 부탁드린다고. 다만 돈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 대표가 이 5천만 원을 강기정 당시 수석에게 진짜 전달했는지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꿀꺽 했는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기정 수가 안 받은 적이 없다. 강기정 수가 나 받은 적 없다. 이거 네. 좀 김봉현 씨가 회장이 나를 음해하는 거다라 해가지고 다음 내일이요. 월요일 날 중앙지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강기정을 얘기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 측에서 강기정 수석으로 5천만 원 넘어가는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김봉현 회장이 이 대표에게 5천만 원 준 거 그리고 이 대표가 청와대 들어가서 강수석 만난 것까지는 밝혀진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 강 전 수석 외에도 또 여권 인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의원 4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 중에서 기동민 의원이요. 고급 양복과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현직 의원 4명이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기정 전 수석처럼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통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를 우려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사모펀드는 어려운 세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모펀드 운영하는 분들이 담벼락을 걷는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형무소고. 교도소 담벼락을 그렇죠. 걷듯이. 그런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교훈은 많이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수술을 했다면 그거는 정치인 자격이 분명히 없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벌써 논란이 된 것이 한참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이제 검찰 개혁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사안이 이제 부각이 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실질적인 어떤 진실이 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추면은 오히려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 인사가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이 수사가 안 되면 국민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할 텐데 또 이어서 제2의 라임 사태다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이게 애초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좀 어떤 사기를 위한 펀드였다. 그러니까 라임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이런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론가님 어떤 건가요?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3,300명, 피해액이 5천억 원대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공공기관의 매출이나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부도는 안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 3,0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5,500억이라는 거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옵티머스에 투자한 분들은요, 대부분 거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수십억, 수백억 투자한 게 아니라 쪼개서 뭐 전세 보증금 빼서 아니면 그동안 모아놨던 연금 빼서 1억, 2억 이렇게 비교적 소액으로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 서민들이 옵티머스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윤석열 총장도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따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공기관에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 사업들, 이런 데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애초에 대부업체에 투자한다고 하고 이 조직폭력배 유관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했으면 서민들이 1억, 2억 꺼내가지고 5천억 만들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의 어떤 이 노후 자금을 빼내서 한탕을 크게 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운용을 하다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사기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옵티머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옵티머스 운영과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여러 인사들이 이미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권에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아주 깊숙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자체로 그들이 여권의 비호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돼야겠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옵티머스 펀드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인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용하다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펀드 사기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혁진 전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뭐 정관계 인사들, 현 정권의 정관계 인사들과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일단 이제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 펀드의 전신 이제 아마 V자로 하는 자산 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2012년에 아마 제 기억에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서초갑에 아마 출마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현 여권 여자 실세들하고 뭐 사진 찍고 친분 관계를 가시한 적도 좀 굉장히 많다고 하고 현재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현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 순방에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도 나왔죠. 네, 다만 이제 지금 현 옵티머스로 구속된 김모 대표 측, 지금 옵티머스 경영진하고 이 옵티머스의 어떻게 보면 전신을 설립했던 이혁진 전 대표하고는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뭔가 이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옵티머스의 이 금융 사기, 저도 사기라고 봅니다. 이 금융 사기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민주당 쪽에 있었고 정치권에 본인이 인맥이 과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못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조금 답보 상태에 빠진 거죠. 이혁진 전 대표 관련해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좀 보면요.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여러 나옵니다, 교수님. 네. 오랜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름도 거론이 됐어요. 그렇죠. 최동욱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계 쪽에는 굉장히 거의 거물 중에 거물이 우리가 이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거든요. 노무현 그렇죠. 시절. 이분을 모시면 상당히 이제 안전판이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자문단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현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해지를 했다 이미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누구 만났다. 이게 녹취록 같은 데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이렇게, 퇴임 후에 이런, 이
펀드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 논란이 여러 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는 어떤 규모가 사실 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뭐 사실상 이런 큰 돈을 왜 주겠어요?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이 옵티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채권을 펀드를 누가 팔았냐면 이 옵티머스가 판 게 아닙니다. NH 농협 투자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사실 농협을 믿고서 이렇게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을 하고 그것을 대신 이렇게 팔아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법제가 좀 재정립이 돼가지고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사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공기업에다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갔더니 뭐 사기업도 그것도 뭐 조폭 과거에 어떤 운영을 했던 분들이 한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투명성을 좀 제고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이 정부에서 좀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최 전 총장 뭐 환당하다는 입장이죠. 뭐 이현재 전 부총리도 알지 못할 뿐더러 이미 자문계약도 해제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뭐 뒷돈이 만약에 오갔거나 뭐 정식 계약을 안 하고 로비 활동을 했다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봐야 될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지시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보니까 일부 매체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혹시 검찰이 이 라임 펀드 아니면 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가지고 혹시 문개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뭉개는지 안 뭉개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땐 이거 뭉갠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비거리를 중앙지가 던져준 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머스 내부 이제 문건들, 그러니까 현 여권 실세들하고 정치인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문건들, 하자치유 문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펀드 큰일 났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도로 하고 검찰 수사할 것 같은데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 고비마다 네.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막자라고 문건 쫙 실명 명단까지 있는 문건. 이게 이제 검찰이 지난 5월인가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거예요. 정말 수사지가 그런 검찰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완전 보고입니다. 자원의 보고예요. 이거 뭐야? 이거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러려고 검찰한테 특수수사권 주는 거고 인지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도 건이 나오면 중앙지검이 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총장 지휘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아마 법사위 국감일 겁니다. 법사위 국감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는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봤었는데 이제 아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이걸 물어야 됩니다. 당신 뭐 했어? 이걸요. 아마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언론에서 먼저 취재해서 보도하기 전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진도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이성윤 총장. 네. 윤 총장이 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좀 더 취재 결과 필요가 할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평론가님 아주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이런 수사들 검찰에서 못하고 공수처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두 가지 지점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에서는 국감 끝나자마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야당이 후보자위원회 추천하지 않아도 여당이 마음대로 국회 추천받아서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수처장 드라이브 걸겠다는 겁니다. 그럼 권력자 주요 수사기 때문에 이 수사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수사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는데 야당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검찰자로 다 넘어가야 되고 그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 문개기가 될 수 있다 우려가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부지검의 진건범죄 합동수사단 해체시킨 일입니다. 왜 해체시킬까? 저게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해체하자마자 라임과 옵티머스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그 남부지검의 수사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이 수사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파고 있었겠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뭐 이 수사단 해체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는 뉴스가 많은지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화창한 가을이니까요. 일요일 낮에 화나는 뉴스는 이제 그만. 이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할까요? 네, 기대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전기차의 화성 나들이입니다. 한 우주인이 차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듯 보이죠. 신기한 모습인데 알고 보면 마네킹인 스타맨과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입니다. 이들이 최근 화성 근처를 통과했는데요. 500만 마일이 안 되는 걸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의 19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 X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의 꿈을 담아서 2년 전쯤 이 민간 우주 로켓에 실어서 보냈던 건데 환상 같던 꿈이 어느덧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7살 유튜버의 2천만 원입니다. 금발의 여자아이가 참 귀엽고 발랄한데요. 미국 7살 소녀 에버레이 로즈 라브란트의 일상 모습입니다. 마냥 어려 보이는데 벌써 SNS 팔로워 수가 519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죠.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꼬마 인플루언서로 뽑혔는데요. 대체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실 텐데 게시물 하나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마오쩌둥 친필, 헐값에 판 도둑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 국부로 여겨지는 마오쩌둥의 친필 서예 족자입니다. 3,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걸로 알려졌는데 황당하게도 단돈 7만 5천 원에 팔렸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홍콩 유명 수집가가 보관하고 있던 걸 도둑이 훔쳐서 팔았는데 모조품인 줄 알고 헐값에 넘긴 겁니다. 가짜로 생각하고 산 사람도 긴 족자는 전시하기 어려워서요. 반으로 잘라 훼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뉴스계의 백투더퓨처 앞으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요, 만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들을 시작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순차 재개됩니다. 19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 예방접종이 재개됩니다. 상온 노출에 백색 입자 논란까지 있었죠. 이번엔 안전한 독감 백신을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수요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목요일부터 인터넷과 전화조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니까 참고하시죠. 자, 홍 앵커, 요즘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은 날씨던데 오늘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날씨인데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서울과 부산이 23도, 대구 22도로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태풍 소식도 들려요. 가을 태풍은 여름보다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14호 태풍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풍랑특보들은 해제됐지만 이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등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맑을 가운데 가을 정취는 더해지겠는데요.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이 주 중반부터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제일 수칙은 체온 유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을 탄다는 분들 많으시던데 가을에 일조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밝은 빛을 많이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한 호르몬이 나와서
우울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방역 마스크 쓰시고 뭐 트렌치 코트 딱 입으시고 한적한 거리 골라서 한번 거닐어 보시죠. 그리고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 뭐 완화 여부가 우리 방송 끝나면 발표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완화가 돼도 또 안 돼도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개인 방역에 힘쓰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